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내 휴대폰을 찾아줘. 거기에 모든 게 있어. 2023년 여름, 부산의 후미진 주택가. 27살의 김하나 가명는 노트북 화면 속에서 한 줄의 문구에 눈을 멈췄다. 해외 고객관리직, 월 400만 원 이상, 숙식 제공. 평범한 문장 같았지만 그날의 그녀에게는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다. 팬데믹 이후 호텔이 문을 닫으면서 실직한 지 반년, 생활비는 바닥이 났고 밀린 월세 독촉장이 문틈에 끼워져 있었다. 그녀는 몇 번을 망설였다. 하지만 친구 유진의 말 한마디가 결정적이었다. 야, 요즘 다 그렇게 나가. 동남아 가면 돈 금방 모을 수 있다더라. 나도 알아봤는데 진짜 괜찮대. 그날 밤 하나는 지원서를 제출했다. 다음 날 아침 합격입니다 라는 제목의 메일이 도착했다. 면접도 화상통화도 없이 너무 빨랐지만 그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운이 좋다고 생각했다. 출국 전날 부모님에겐 서울로 연수 간다고 둘러댔다. 진짜 목적지를 말하면 반대할 게 뻔했기 때문이다. 가방에는 여권, 노트북, 여벌 옷 몇 벌, 그리고 친구와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이 전부였다. 밤 11시 유진에게 메시지가 왔다. 유진, 너 진짜 가는 거야? 하나. 응, 3개월만 고생하고 올게. 나중에 너랑 여행 가자. 유진, 조심해라. 이상한 데 끌려가지 말고. 하나. 크크, 그런 일 없어. 다 공식 회사래. 그녀는 마지막으로 셀카를 찍어 보냈다. 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안, 피곤했지만 웃고 있었다. 그 사진은 훗날 뉴스에서 실종 보도로 쓰인다. 낯선 도착,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4시 20분. 입국장에는 피켓을 든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종이에는 김하나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안도했다. 하지만 남자의 표정엔 미소 하나 없었다. 회사에서 보냈습니다. 따라오세요. 남자는 짧게 말하고 그녀의 여권을 받았다. 공항 밖엔 이미 어두운 차가 대기 중이었다. 창문은 검게 틴팅되어 있었고 문이 잠겼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한참 동안 달렸다. 하나는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물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점점 불안해졌다. 약 1시간 뒤 차가 멈췄다. 건물 외벽엔 오렌지 빌딩이라는 희미한 간판이 붙어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CCTV가 벽마다 달려 있었다. 철문이 찰칵하고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컸다. 이상한 업무 다음 날, 교육이 시작됐다. 책상 위에는 헤드셋과 스크립트가 놓여 있었다. 고객 응대 매뉴얼이라 적혀 있었지만 내용은 수상했다. 은행 보안 확인을 위해 인증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계좌 보호를 위해 즉시 송금이 필요합니다. 누가 봐도 보이스피싱 문구였다. 하나는 손을 들고 물었다. 이거 혹시 사기 아닙니까? 관리자는 무표정하게 말했다. 그냥 고객 유도야. 네가 하는 건 안내뿐이야. 생각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동료로 보이는 한국 여성 한 명이 몰래 말했다. 조심해요. 여긴 회사가 아니에요.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무장한 경비원이 들어왔다. 그 여자는 끌려 나갔다.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 새벽 3시의 메시지 그날 밤 하나는 숨겨둔 중고 휴대폰을 꺼냈다. 이전 직원이 버리고 간 기기였다. 와이파이는 막혀 있었지만 카카오톡만 겨우 연결됐다. 그녀는 유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시간은 새벽 3시 12분이었다. 유진아, 나 이상한 데 갇힌 것 같아. 여긴 창문도 없고 하루 종일 전화만 시켜.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내 폰 안에 있는 사진 폴더 봐줘.
오렌지 빌딩이란 이름 꼭 기억해. 누가 날 데려온 건지 거기 다 있어. 그녀는 전송 버튼을 누르고 손이 떨렸다. 잠시 후 누군가 문 앞을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재빨리 휴대폰을 매트리스 아래 숨겼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그 메시지가 그녀의 마지막 신호였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사라졌다. 동료들은 어젯밤 누군가 끌고 나갔다 고만 말했다. 연락 두절 그날 이후 하나의 모든 연락이 끊겼다. SNS는 비활성화됐고 계정은 사용자 없음으로 표시됐다. 유진은 처음엔 와이파이 문제라 생각했지만 일주일 뒤 뉴스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실종 속보를 봤다. 그 순간 새벽 3시에 메시지가 떠올랐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했다. 친구가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예요. 오렌지 빌딩이 뭔지 알아봐 주세요. 수사관은 휴대폰을 받아들며 중얼거렸다. 요즘 그 지역 한국인 불법 콜센터가 많아요. 그리고 화면에는 마지막 접속 시간 새벽 3시 14분이라는 문구만 남아있었다. 23년 7월 초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한 통의 신고가 접수됐다. 캄보디아로 간 친구가 실종됐어요.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가 이상해요. 신고자는 유진 277. 그녀의 손에 들린 휴대폰에는 단 3줄의 메시지가 남아있었다. 여긴 창문도 없고 하루 종일 전화만 시켜.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내 폰 안에 있는 사진 폴더 봐줘. 오렌지 빌딩을 기억해. 그것이 김하나가 남긴 마지막 기록이었다. 형사 최도연은 처음부터 이 사건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다. 이미 여러 차례 비슷한 사건을 다뤄온 그였다. 동남아 지역에서 급속히 확산된 해외 고수입 일자리 사기가 떠올랐다. 한국에서 사람을 모집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지로 데려가 불법 금융 콜센터를 운영하게 만드는 조직들. 여권을 빼앗고 하루 12시간 이상 보이스피싱 전화를 시키며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하거나 팔아넘겼다. 피해자 대부분은 젊은 여성과 청년들이었다. 최 형사는 유진에게서 하나의 출국 일정과 항공편 정보를 받았다. 6월 17일 인천발 푸놈펜행 항공편. 공항 CCTV를 확보한 결과 하나는 도착 게이트에서 검은 모자를 쓴 동양인 남자와 함께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남자는 킴 하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남자의 얼굴은 흐릿했다. CCTV 시계는 30분가량 늦춰져 있었고 영상 화질도 고의적으로 낮게 설정돼 있었다. 누군가 내부에서 편집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때 유진이 기억을 더듬었다. 하나가 말했어요. 공항에서 어떤 남자가 마중 나온다는데 이름이 리오였다고요. 한국말을 조금 했대요. 수사팀은 이 단서를 토대로 입국 명단을 뒤졌다. 그러나 같은 날 같은 편에 리오라는 이름의 승객은 없었다. 다만 중국 국적의 리오천, 리자에이라는 남성이 입국했고 출입기록상 비즈니스 방문으로 표시돼 있었다. 푸놈펜 현지 연락망을 통해 조사한 결과 그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연락처도 숙소 기록도 없었다. 경찰은 외교부를 통해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냉담했다. 관할 지역 외곽의 산업단지는 사유지로 출입 불가합니다. 해당 건물에 대한 수색 권한은 없습니다. 현지 경찰조차 그 구역을 꺼렸다. 그곳엔 오렌주 홀딩스라는 간판이 붙은 거대한 건물이 있었는데 인근 주민들은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콜센터 건물이라 수군댔다. 위성사진으로 확인한 결과 건물은 사각형 구조에 창문이 거의 없었고 옥상엔 위성 안테나가 여러 개 설치돼 있었다. 전형적인 불법 서버 건물이었다.
며칠 뒤 사이버 수사대가 하나의 계좌를 추적하던 중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국내 피해자들이 송금한 보이스피싱 자금 일부가 김하나 명의의 해외 계좌로 이동한 흔적이 포착된 것이다. 그러나 그 계좌의 실제 사용 IP는 푸놈펜 산업단지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이용해 계좌를 만들고 자금 세탁에 쓴 것이었다. 결국 피해자이자 동시에 범인으로 조작당한 셈이었다. 최 형사는 분노했다. 이건 단순한 감금이 아니야. 신분을 도용해서 죄를 뒤집어 씌운 거야. 그는 직접 캄보디아로 향했다. 현지 경찰과 대사관의 협조를 얻기 위해 수차례 회의가 이어졌다. 하지만 수사는 번번이 막혔다. 어떤 이유에선지 오렌지 빌딩의 건물주는 현지 고위 인사의 친척으로 알려져 있었고, 경찰 내부에도 이미 조직의 손길이 뻗어 있었다. 그 무렵 유진은 SNS를 통해 또 다른 피해자 가족들과 연결됐다. 모두 비슷한 상황이었다. 우리 딸도 그 회사에 취업했다가 연락이 끊겼어요. 제 동생도 푸놈펜 간다고 하더니 돌아오지 않았어요. 피해자 대부분이 고객관리직,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구직 공고를 보고 지원한 공통점이 있었다. IP 추적 결과 그 구인 글의 등록지는 모두 한국이 아닌 중국 내 서버에서 올라온 것으로 밝혀졌다. 8월 초 드디어 결정적인 단서가 잡혔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탈출한 한 남성이 한국 대사관으로 들어왔다. 그는 탈진 상태였지만 경찰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다. 거기 오렌지 빌딩. 맞아요. 한국 여자 하나 있었어요.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맨날 울었어요. 매일 새벽에 몰래 휴대폰으로 뭘 쓰고 있었어요. 다음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혔고 그 뒤로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 증언을 확보한 경찰은 즉시 현지 수색을 요청했지만 건물주는 이미 회사는 이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며칠 뒤 그 건물은 정체 모를 화재로 전소되었다. 잿더미 속에서 발견된 것은 녹아내린 컴퓨터 하드디스크 몇 개, 그리고 이름이 지워진 여권 한 권이었다. 여권의 일부 글자만 남아있었다. 하나 KT. 그 순간 유진은 메시지를 다시 열어보았다. 새벽 3시 12분 그 짧은 문장 속에는 미처 말하지 못한 두려움이 가득했다. 오렌지 빌딩을 기억해. 거기 다 있어. 아마 그녀는 이미 자신이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 사건은 결국 국제공조 미비와 증거 부족으로 공식 종결되었다. 하지만 몇 달 후 베트남 국경 근처에서 또 다른 한국인 여성이 구조됐다. 그녀의 증언은 소름 끼쳤다. 거기 간판요. 오렌지 빌딩 맞아요. 그 안에 하나라고 적힌 의자 하나 있었어요. 수사는 다시 시작됐다. 그리고 최 형사는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아직 거기 있을지도 몰라. 새벽 3시 조용한 사무실의 형광등 아래 유진의 휴대폰엔 여전히 읽지 못한 메시지 하나가 남아 있었다. 전송 실패. 송신자 김하나. 내용, 누가 나 대신 말해줘. 난 잘못한 게 없다고. 2024년 초 사건이 종결된 지 반년이 지나고도 형사 최도현의 머릿속엔 여전히 하나의 이름이 떠나지 않았다. 김하나. 그는 스스로 이 사건을 잊지 못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미 증거 불충분, 수사 중단으로 마무리됐지만 최 형사는 종종 컴퓨터 앞에서 하나의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오렌지 빌딩을 기억해. 그녀의 말은 단순한 건물의 위치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남긴 암호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익명 이메일이 도착했다. 제목은 단 한 줄이었다. 그녀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메일에는 낯선 남자의 음성이 첨부되어 있었다.
내용은 이랬다. 나는 그곳에서 7개월 동안 일했어요. 그녀를 직접 봤습니다. 이름은 하나 맞아요. 우리 모두 그 건물을 오렌제라 불렀어요. 거긴 아직도 운영 중이에요. 단지 이름만 바꿨을 뿐입니다. 발신지는 태국 북부의 치앙라이. 최 형사는 즉시 외교부와 협조를 요청해 발신자의 신원을 추적했다. 그는 캄보디아에서 탈출한 한국인 남성으로 이름은 이진우 32. 그리고 그는 현재 태국 난민보호센터에 머무르고 있었다. 진우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그 건물은 겉으론 IT 마케팅 회사라고 돼 있었어요. 하지만 안에 들어가면 전부 사기 콜센터였죠. 한국인, 중국인, 심지어 캄보디아 사람도 있었어요. 하루에 12시간씩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안 하면 맞았어요. 그는 손목에 남은 흉터를 보여줬다. 쇠사슬 자국이 선명했다. 하나는 나보다 한 달 먼저 왔어요. 처음엔 나처럼 일단 해보자는 분위기였는데 곧 깨달았죠. 이건 일이 아니라 감옥이란 걸. 그녀는 종종 관리자 몰래 작은 노트에 뭔가를 적었다고 했다. 아마 사람 이름, 계좌번호, 연락처 같은 걸 메모했을 거예요. 나중에 경찰이 찾을 걸 알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어느 날 새벽 관리자 2명이 그녀를 데리고 나갔다. 그리고 그 이후로 돌아오지 않았다. 진우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녀가 나가기 직전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혹시 사라지면 오렌제라는 이름을 꼭 기억해. 이 진술은 6개월 전 하나가 보낸 메시지와 완벽히 일치했다. 최 형사는 즉시 수사 재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상부는 여전히 미온적이었다. 이미 불법 체류자, 외국 관할 실종자 신원 불명 등 이유로 사건은 종결 처리되어 있었다. 최 형사는 독자적으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는 하나가 남긴 사진 폴더를 다시 분석했다. 사진 중 하나에 우연히 찍힌 모서리의 표식 OHS, Orange Holdings Systems가 눈에 들어왔다. 검색 결과 그 법인은 이미 해산됐지만 3개월 전 같은 주소에 레몬텍 코리아 LTD라는 새로운 회사가 등록되어 있었다. 대표자명은 동일인. 그는 곧장 현지 정보원을 통해 확인했다. 레몬텍, 직원 대부분이 한국인, 외부 접근 불가, 출입 시 여권 압수. 모든 게 과거 오렌지 빌딩과 똑같았다. 유일한 차이는 이름뿐이었다. 2024년 3월 한국 경찰과 캄보디아 현지 특수팀이 합동 작전을 준비했다. 새벽 4시 프놈펜 외곽 산업단지로 향한 검은 밴 세대가 어둠 속을 달렸다. 문이 강제로 열리고 수십 명의 남녀가 안에서 발견됐다. 그 중에는 피투성이 상태로 바닥에 쓰러진 여성이 있었다. 이름표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팔목에 새겨진 작은 흉터, 그리고 주머니 속 낡은 메모 한 장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종이에 적힌 글씨는 희미했지만 분명했다. 유진, 미안해. 난 여기서 나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래도 누군가는 진실을 알아야 해. 그녀가 김하나인지는 즉시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DNA 감식을 통해 결국 그녀의 신원은 밝혀졌다. 김하나 27세, 한국 부산 출신. 그녀는 실종된 지 213일 만에 발견됐다. 이미 의식은 없었지만 미약하게 호흡이 남아있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뒤 그녀는 사흘 만에 깨어났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경찰은 그녀의 신변을 보호했다. 그녀가 남긴 첫 마디는 짧았다. 거기 아직도 사람들이 있어요. 그녀의 증언에 따라 추가 수색이 진행되었고 인근 건물 3곳에서 총 24명의 한국인 피해자가 구조되었다. 모두 강제로 불법 콜센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폭행과 협박,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는 국제공조로 확대되었고 중국, 태국, 캄보디아를 잇는 거대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드러났다. 그러나 주모자 리오의 행방은 끝내 잡히지 않았다. 수사망이 좁혀지자 그는 국경을 넘어 사라졌고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졌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는 이메일 한 통이었다. 그녀는 운이 좋았을 뿐이다. 다음은 누가 될까?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한국 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뉴스에서는 연일 캄보디아 인신매매 실태, 한국인 해외 취업 사기 실태라는 제목이 쏟아졌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건 살아 돌아온 이들이었다. 그들은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렸다. 우린 피해자인 동시에 다른 피해자를 속이게 만든 가해자였어요. 하나는 언론의 요청을 거절하고 조용히 사라졌다. 그녀는 유진에게 단 한 통의 편지를 남겼다. 유진아, 그날 새벽에 보낸 메시지를 기억해줘.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어. 지금도 어딘가에 또 다른 오렌지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안엔 아직도 누군가가 전화를 걸고 있을지도 몰라. 편지는 그날 이후 유진의 서랍 속에 고이 보관됐다. 그리고 그녀는 매년 6월 17일 하나가 사라졌던 날이면 휴대폰을 켜서 그 마지막 대화창을 다시 열었다. 새벽 3시 12분 읽지 않음. 그 문장은 여전히 회색으로 남아 있었다. 누군가의 구원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채로. 김하나가 귀국한 지 석 달이 흘렀다. 그녀의 이름은 언론에서 잠시 떠들썩했지만 곧 세상은 다른 뉴스로 덮였다. 캄보디아 인신매매 실태, 보이스피싱 조직 일망타진. 제목은 자극적이었지만 그 안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없었다. 그들은 모두 치료비, 조사비, 그리고 끝없는 진술 요청 속에 지쳐가고 있었다. 하나는 병원 퇴원 후 서울 외곽의 쉼터에서 생활했다. 밤이 되면 잠들지 못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작은 불빛만 비추며 녹슬고 다른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여전히 그 대화창이 남아있었다. 새벽 3시 12분 오렌지 빌딩을 기억해. 그 메시지를 볼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아직 그곳에 갇혀있는 기분이 들었다. 경찰은 구조된 24명 가운데 16명만이 공식 조사에 응했다. 나머지는 모두 잠적했다. 그들 대부분이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없이 고향으로 내려갔고 누군가는 이름을 바꿨다. 진우 역시 연락이 끊겼다. 태국 난민센터를 나간 이후 그는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다. 누군가 그를 다시 잡아갔다는 얘기가 있다 라고 속삭였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하나는 경찰 진술 중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아직도 거기 있어요. 이름만 바꾸고 사람만 바꾸면 돼요. 거긴 한 번 무너져도 다시 세워져요. 그게 그들의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그 증언은 재판에서 일부만 인정되었다. 피의자 8명 중 3명은 불구속, 2명은 벌금형, 그리고 나머지는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되었다. 리오, 그 이름의 중심 인물은 여전히 인터폴 수배 상태였다. 수사 담당이었던 최도현 형사는 퇴직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보고서에 한 줄을 적었다. 오렌지는 건물이 아니라 구조다. 그 말은 범죄가 단순히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적 경제적 착취 구조임을 의미했다. 인터뷰를 요청한 기자들은 많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바뀌는 건 없어요. 그는 오직 하나에게만 짧은 문자 한 통을 보냈다. 당신의 용기가 누군가를 구했어요. 하지만 하나는 그 말을 믿지 못했다. 그녀는 사회복지센터 면담 중 이렇게 말했다.
제가 돌아온 게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녀는 자주 멍하니 창밖을 보았다. 자동차 경적 소리만 나도 몸이 떨렸고 전화벨이 울리면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에게 전화는 여전히 공포의 도구였다. 시간이 흘러 2025년 봄, 그녀는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다. 유진과 함께 작은 다큐멘터리 팀을 꾸렸다. 제목은 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남은 피해자들을 찾아 인터뷰하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한국으로 돌아와도 여전히 빚독촉 전화를 걸고 있었다. 이젠 자동으로 손이 움직여요. 그게 일상이 됐어요. 그 말은 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드러냈다. 피해자들은 범죄의 도구로 이용당했지만 돌아온 뒤에도 범죄자로 취급받았다. 다큐멘터리는 처음엔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진짜 피해자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공유되면서 급속히 확산됐다. 사람들은 댓글을 달았다. 이건 뉴스보다 더 진짜 같다. 왜 아무도 그들을 돕지 않았을까?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는 조용히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감옥이 있어요. 그 감옥은 쇠창살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그날 밤 그녀는 유진과 함께 바닷가로 갔다. 파도 소리에 묻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됐을까?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을 감은 하나의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그래도 어린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녀는 작은 USB를 유진에게 건넸다. 이건 내가 거기서 몰래 저장한 파일이야. 누군가 이걸 보면 다시 시작될지도 몰라. USB 안에는 수백 개의 통화 녹음 파일이 들어있었다. 그중 일부엔 한국 내 특정 금융기관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이건 단순한 해외 사기가 아니라 국내 네트워크와 연결된 거대한 구조였다. 유진은 그 파일을 언론에 넘기려 했다. 하지만 다음 날 그녀는 사라졌다.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마지막 위치는 인천항 부근이었다. 그날 새벽 3시 하나의 휴대폰에 알림이 떴다. 유진, 마지막 파일은 안전해. 믿어줘. 그리고 그 뒤로 더 이상 어떤 메시지도 오지 않았다. 하나는 그 문장을 끝없이 읽었다. 새벽 3시 12분, 같은 시각, 같은 회색 표시.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이상하지? 결국 마지막 메시지는 항상 새벽 3시야. 그녀는 휴대폰을 천천히 끄고 창문 밖을 바라봤다. 멀리 항구의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오렌지 빌딩의 불빛처럼 어딘가 낯설고 익숙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은 문장을 쓰고 있을지도 몰랐다. 여긴 창문도 없고 하루 종일 전화만 시켜 오렌지를 기억해.